오늘은 저희 치과의 주력 상품이죠. 재근관 치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치과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내원 경로를 한번 볼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치과에 예약을 주신 환자분들의 예약 내용이에요. 재신경치료, 신경치료 하는 거를 희망을 하셔서 예약을 하셨고, 어떤 분은 치근단 절제술을 검색하셔서 저희 치과를 찾아서 예약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재신경치료 상담을 원하신다 그랬고, 그다음에 기존에 신경치료한 어금니 잇몸에 치근단 농양이 생겨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내용으로 예약을 하셨죠. 다 재신경치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잇몸과 치아의 통증, 그 다음에 신경치료 후에 어떤 불편감으로 저희 치과를 찾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경치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꼭 정말 발치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재신경치료로 살릴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치료를 통해서 신경을 죽이면 안 아프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신경치료하고 난 이후에 또 아파지는 거예요? 지난번 근관치료 영상을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씹고 맛보고 치아를 존재를 인식하는 감각의 주체는 치아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치주인대 감각이 주로 된 수용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치료, 근관치료를 해서 내부에 충전재가 없고 감각이 못 느끼게 하긴 하지만 이후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치주인대에서 느끼는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관치료를 했다면 이 치아의 근관 부분이 충전재로 꽉 차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재감염이 일어난다, 세균이 이쪽으로 파고든다 라고 하면 이 세균이 뿌리 쪽까지 이동을 해서 이 부분의 감염 상태를 만들면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독소들이 치아 뿌리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뿌리에서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조직의 파괴나 아니면 통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관치료를 했다 그래서 통증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치아 내부의 어떤 재감염에 의해서, 혹은 불량한 보철에 의해서, 아니면 치주 질환에 의해서 치아는 얼마든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치아를 치료한다 그래서 100% 성공하지는 않거든요. 처음에는 충치가 있던, 치아 외상이 있었던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근관치료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근관치료 하는 사람이 근관치료를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근관치료에 좀 모자람이 있거나, 아니면 근관치료를 잘했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근관치료가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근관치료라고 하는 거는 근관치료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 치아를 다시 근관치료를 함으로써 치아가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보존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치수나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된 상태니까 그냥 뿌리 안에를 그냥 치료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그래서 처음에 근관 치료했을 때랑 재근관 치료했을 때 목적은 똑같아요. 치아 속에 근관을 깨끗하게 균이 없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하는 치료의 방법이고, 그 치료에 의해서 치아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결국 의사가 잘 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요? 일단은 크게는 맞습니다. 치료를 처음에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적겠죠. 그리고 제가 보는 많은 케이스에서 이전의 근관 치료가 좀 모자랐기 때문에 제가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그 부분은 부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치과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또 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성공률이 100%가 될 수 없는 게 사람의 인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 신체라는 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절한 치료 프로토콜을 지켜서 치료했을 때는 그래도 근관치료가 높은 성공률을 보일 수 있거든요. 물론 임플란트처럼 95%에 가까운 그런 성공률은 아니지만, 이 치아를 치료해서 더 오래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그런 원칙들이 있으니까, 그런 원칙들이 지켜졌을 때는 1, 2년 쓰다가 탈이 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고, 그래도 10년, 20년 이 정도는 쓰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10년, 20년 썼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치료하는 재료 자체가 영원하진 않거든요. 빈틈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빈틈으로 세균이 감염될 수 있고, 혹은 그걸 채워놨던 재료가 탈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식이 되거나 그러면서 재감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치료를 못해서 그런 상황이 왔다 라기보다, 많이 썼고 잘 썼고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재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치료를 해서 보강을 하고 치아를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치료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재근관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신경치료한
치아를 재근관 치료하면은 발치 안 하고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하는 많은 치료가 대부분 그래요. 아까 뭐 환자분들 말씀드렸지만 저분들이 그냥 처음 우리 치과에 오진 않거든요. 보통은 다른 치과에 갔고 염증이 생겨서 치료를 받았는데 염증을 긁어내는 치료 아니면 뭐 스케일링 뭐 이 정도 했다고 하시고 약을 처방받아서 하루 이틀 괜찮았는데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어야 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고 저희 치과에 오시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그 전에 치과 선생님이 설명하신 대로 발치를 했을 수도 있어요. 발치를 하는 상황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각자 치료하는 자기의 주특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은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는 게 주특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보다는 치아를 다시 치료해서 다시 쓰게끔 하는 게 주특기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치료의 플랜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어쨌든 재신경 치료가 뭐 주특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발치를 안 하고 치아를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권하지 않고 발치하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환자분이 이전 치과에서 선생님이 이런 이유로 발치를 하라 그랬다 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들려주는 얘기를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어차피 치료해도 뺄 치아니까 빼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치료를 했는데 왜 어차피 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치료를 했으면 더 오래 쓸 수 있으니까 치료를 했을 거고 그 치료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반론이고요. 두 번째는 성공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생각을 해보면 근관치료의 성공률을 보통 문헌상으로 80에서 85% 사이 정도로 보거든요. 치료했을 때 단시간의 결과는 아니고 10년 정도를 사용했을 때의 어떤 결과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100명 중에 85명이 쓸 수 있으면 성공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하시는 얘기가 재근관 치료는 성공률이 20-3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치료해봤자 20-30%밖에 성공하지 못할 테니 빼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30%라는 거는 자기 경험인 건지 그런 문헌은 없거든요. 그리고 재근관 치료를 했을 때 제가 보면 성공률이 낮을 만한 이유가 딱히 없기는 해요. 수식이 어렵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좀 번거롭죠. 왜냐하면 이전에 치료했던 실패잖아요. 그럼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정말 환상적인 치료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전 선생님이 치료해놨던 거를 일단 제거하는 게 어렵고요. 다 긁어내고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이전 선생님이 열심히 치료하려고 했을 거기 때문에 또 막 안에 빽빽하게 채워놨어요. 근데 그거를 뚫고 해서 안에 염증까지 기구를 넣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 제거가 완전하게 돼야 안에 감염원, 즉 감염을 일으킨 오염된 재료를 일단 다 제거해야 깨끗하게 새로운 재료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다시피 룩배나 현미경 보지 않으면 그 안에 뭐가 남아있는지 아예 보이지 않거든요. 저도 치료해놓고 기구를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 아 깨끗하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엑스레이를 찍어봐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뿌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옛날에 감염되어 있는 재료 자체가. 그럼 그걸 또 파일을 구부려서 거기를 긁어내거나 아니면 현미경으로 근관 내를 확대를 해서 보고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호챙이 같은 걸 찔러요. 10분, 20분 찌르죠. 근데 그렇게 하는 노고에 비해서 환자분들의 수납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적게는 뭐 10,000 얼마? 20,000 얼마? 그러니까 치과 경영상으로 재근관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치료의 성공률이 낮다는 이유로 환자분들에게 발치를 강권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재신경 치료를 하면은 다 살려볼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제가 재신경 치료를 10년째 하고 있나요? 근래 이제 제가 개원을 하고 나서 한 3년 동안 제일 많이 한 게 재신경 치료거든요. 남들이 그거 어떻게 하냐 친구들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재신경 치료가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제가 보통 3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염증이 있는 뿌리 쪽까지 제가 사용하는 근관 치료의 기구를 넣을 수 있는 환경이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뿌리 쪽에 파일이 부러져 있거나 아니면 석회화가 너무 심해서 제가 사용하는 기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염증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처치가 불가능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치료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치아가 부러져 있거나 크랙이 깊었을 때는 내가 재신경 치료를 해서 감염을 제거하더라도 그 크랙의 빈틈을 통해서 다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치아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치아가 충분히 남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치아를 근관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크라운이라는 걸 만들어서 치아를 사용하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크라운을 하려면 페룰이라는 걸 통해서 치아를 축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치아가 잇몸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라운을 만들어야 되는데 치아가 아예 없다, 뿌리만 있다, 아니면 치아 뿌리까지 충치가 엄청 심해서 그것이 굉장히 푸석푸석한 치아 형태다, 그러면 우리가 씻는 힘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런 경우에도 근관 치료를 좀 다시 해서 살려본 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치아가 부러지더라고요. 아플 때는 안 씹으니까 몰라요. 근데 이제 근관 치료를 다시 해서 염증이 소실이 되고 편해지니까 막 씹는단 말이에요. 막 씹다 보면 그 힘이 푸석푸석해진 치아에는 과한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다가 댕강 부러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충족이 되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될 때 재신경 치료를 끝까지 이루어내고 그 다음에 크라운 수복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엑스레이나 이런 걸 보고 알 수 없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제가 모른다라고 얘기 드려요. 몰라요. 왜냐하면 근관 치료한 치아들은 대부분 크라운이 되어 있고 내부에 뭐 하얗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어떤 재료인지 유추는 되지만 모양상 정확하게 재료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정말 재료가 되는 재료인지 아니면 파일이 부러진 건지 아니면 석회가 된 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이건 알 수 없어요. 발치와 재신경 치료의 이런 기로에 있어서 저는 발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재신경 치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걸 해보지 않고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료를 해보고 몇 가지의 그 난관들을 제가 극복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발치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염증이 너무 심했다, 아니면 치아의 뿌리에 염증 때문에 치조골이 많이 녹았다, 이런 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염증이 컸다라고 하면 저는 치료하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염증이 작고 꽉 막혀져 있는 치아일수록 치료하기가 어렵고 염증이 크면 훌렁훌렁 제거가 잘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오케이 하고 환자분한테는 쉬워요 라고 얘기는 안 하죠. 어려울 수도 있으면 똑같이 다 얘기하고 치료를 하죠. 재근관 치료 증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이분은 예전에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이고 현재도 그리고 오늘도 오고 계세요. 오른쪽 아래 치아에 불편감을 가지고 내원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신경치료 한 치아가 있죠. 근데 이 치아에 통증이 있으시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뿌리 쪽에 동그랗게 염증이 보이는 거, 제가 조금 크게 그렸어요. 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가지고 많이 아프진 않으시다라고 했고 여기 부분이 살짝 붓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신경 치료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치료 방법을 일단 계획을 세웠지만 내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6개월 있다가 거기가 많이 아프다고 오셨어요. 아까 사진이랑 비교해보면 이 염증이 아까는 조금 이렇게 뿌리 쪽에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뿌리를 타고 위로 이렇게 솟구치면서 뿌리가 더 많이 녹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의 염증은 제가 이렇게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사실 재근관 치료를 권장드리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분도 다른 치과에서 발치를 이미 많이 듣고 오신 케이스였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치아 다리 사이로 이렇게 염증이 생겨버리면 분지부 병소라 그래서 치주적으로 예후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선뜻 재근관 치료를 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재근관 치료만 해서 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작은 엑스레이 한번 볼게요. 검게 보이는 부분이 뼈가 약해진 부분이고 염증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표기했던 부분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염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안쪽에서 발생한 염증이 이렇게 뿌리를 타고 쭉 올라가서 잇몸이 붓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환자분이 여기가 잇몸이 붓는 것처럼 아프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뿌리 안쪽에 있었던 염증이 이렇게 타고 올라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근관 치료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안에를 다 제거하고요. 뿌리 끝까지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근관 치료를 충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관도 4개나 됐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치아를 완성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완성된 사진을 보시면 치료 끝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사진이거든요. 여기 끝부분에 있었던 염증이 어느 정도 소실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잘 유지되는지를 얼마 전에 다시 볼 수 있었고 여기 부분이 완전히 일체형 뼈가 완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치아에 염증이 있었던 자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있었을 때 100%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100%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좀 남아있는 케이스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게 치료가 실패했다는 것은 아니고 incomplete healing이라 그래서 옛날에 염증이 있었던 부위에 상처처럼 남아있는 조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봤을 때 꼭 까맣다 그래서 다 염증이다 확진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근관치료 하신 치아를 저희가 엑스레이를 보고 저기에 병소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환자분한테 증상이 없으신지, 치료 후에 이런 거에 대한 경과 관찰을 쭉 하셨는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한 5년 넘게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치아는 한 10년 전에 치료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거는 염증은 아니고 인컴플리트 힐링으로 그동안 무증상으로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항목이구나 라고 치료의 계획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반면에 이렇게 똑같이 검정색으로 보여도 환자분이 여기 눌렀을 때 어떠세요? 뭔가 느낌이 먹먹해요? 아니면 옛날에 거기가 부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염증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향후에 뼈를 녹이거나 잇몸 부종이나 아니면 치아의 상실을 일으킬 수 있는 예비 병소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미리 치료하시는 걸 또 권장을 드리긴 합니다. 이렇게 근관 치료를 하면 염증이 사라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이제 뿌리 안을 소독하고 클리닝을 함으로써 뿌리의 감염에서 발생하는 독소가 뿌리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원인이 되었던 치아가 회복이 되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치근단 치주염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게 근관치료나 재근관치료에서 치료의 프로토콜로 보시면 돼요. 가끔 환자분들이 저한테 치료 한 번 했는데 염증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근관치료는 치아를 치료하는 거지 염증에 직접 적용을 하는 치료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치료는 향후에 치근단 수술이나 아니면 치아 지식술 같은 걸 할 때 염증을 긁어내거나 잘라내는 뭐 그런 수술을 부가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해주는 건 결국 염증이 없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근관 치료 할 수 있는 케이스들 한번 보여드렸고,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케이스였기도 해요. 보면은 왼쪽 아래에 치아가 아프다고 오셨어요. 재근관 치료를 시도를 했고 그 재근관 치료를 2번 정도 했는데 할수록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검색해서 오셨죠. 재근관 치료 할 만한 치아는 왼쪽 아래 이 치아밖에 없으니까 이 치아를 좀 확대해서 찍어봤습니다. 이 치아도 뿌리 끝 쪽에 염증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염증성 병소 아니면 고름이 차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욱신욱신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근관 치료를 했는데 이렇게 크라운이 여전히 달려 있어요. 저는 이제 재근관 치료할 때 99% 이상 크라운을 제거하고 재근관 치료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지금과 같은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1년 차 때. 대학병원은 비용이 비싸니까 환자분들이 크라운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나이 드신 환자분이었고 환자분이 크라운 좀 부담스러워 하시길래 그럼 이거 구멍만 내서 하면 안 되냐 라고 해서 저도 그때는 경험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그럼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던 경험이 지금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치아 밑면에서 보면 이렇게 치아에 하얀색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크라운을 예전에 만들어 놓고 뿌리 끝 쪽에 염증이 생기니까 그 염증에 대한 재근관 치료를 하기 위해서 크라운에 구멍을 뚫은 거예요. 같은 치과였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크라운이 없을 때도 근관 치료를 실패하게끔 된 요소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거를 크라운을 뜯지도 않고 여기에 뭔가 기구를 넣어서 염증을 낫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넌센스인 거예요. 쉬운 것도 못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걸 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사진을 다시 찍어봤어요. 근데 염증이 이렇게 있고 치아에 근관 치료를 2번이나 했는데 이렇게 근관 충전재가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옆부분에 이렇게 검정색 라인이 보여요. 이거는 뭐냐면 크라운 위쪽에 있던 구멍 있잖아요. 그 구멍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방향을. 왜냐면 크라운이 쌓여 있으니까 이게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넣었을 때 결국 치아가 천공이 되는 방향으로 넘어간 거예요. 뿌리에 원래 있는 근관, 정말 근관 치료니까 근관으로 가야 되는데 근관이 아니라 옆구리가 터진 거예요. 큰 치아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옆에가 구멍이 났죠. 그러니까 여기를 쑤셔 놓으니까 치료하면 할수록 더 아픈 거예요, 환자분이.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빼셔야 된대요. 근데 이 환자분이 2주 후인가 결혼식이고 3주 후에 신혼여행을 칸쿤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식을 앞두고 쇼킹한 거죠. 어쨌거나 이 환자분이 저희가 치료를 시작했어요. 치료 시작하고 요게 기존의 근관 충전재고 요건 잘못된 옆구리 터진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시 소독을 빨리 하고 MTA라는 걸로 막았습니다. 일단 고기를 막아놓으면 환자분의 통증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근데 애시당초에 환자분이 병원에 처음 간 이유는 뭐였겠죠?
염증이 있으니까 갔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해소는 안 된 거야. 그래서 저희가 곧바로 재근관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원래 치아가 들어가야 되는 방향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좀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여기 보시면 크라운이 원래 있었던 게 벗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벗겨진 채로 재근관 치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라운이 있으면 위아래 닿으면서 계속 통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자분이 낫는 거를 제가 감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크라운을 벗겨놓고 유지한 채로 재근관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완성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MTA로 치아 충전한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근관 충전을 다시 했죠. 치료가 처음에 실패했던 이유는 여기 보면 이제 근관 치료 후에 레진 코어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 드리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은 예전 치료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뭔가 미세한 노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재근관 치료할 때는 그런 실패된 요인을 캐치해내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저희가 접착을 이용을 해서 레진을 만들어 드렸고 치아를 재형성을 해 드렸죠.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예전에 뿌리 쪽에 있었던 염증과 어떤 치아 천공은 염증이 해소가 되게끔 해드렸고, 그 다음에 잘 메워드렸고, 근관치료가 처음에 실패했던 이유인 이 미세 누출에 대해서 코어를 잘 만들고 크라운을 해드렸습니다. 환자분의 잇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잘 유지가 되냐 저희가 팔로우업을 했죠. 요거 보시면 한 달 후네요. 한 달 후 신혼여행 갔다 와서 잘 드셨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칸쿤에서 드시고, 또 그리고 나서 6개월 지나서 여전히 완전히 힐링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아예 회복이 다 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까만색 선으로 보이는 치주인대라 그래요. 이런 게 다른 정상적인 치아 뿌리와 동일하게끔 100% 회복이 됐죠. 치아 재생이죠. 그리고 이쪽에 천공됐던 부분도 뼈나 치주인대가 녹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해서 치아를 살려드린 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케이스고, 재근관 치료는 이렇게 발치해야 되는 상황에서 치아를 좀 살릴 수 있는 옵션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조금 난해했던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아래 잇몸이 부었어요. 이만큼. 반대쪽이랑 비교해 보시면 잇몸이 이렇게 탄탄해야 되는데 부었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뼈가 녹았는데 녹은 게 엄청나요.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다 녹았어요. 이 치아를 지지하는 뼈가 없어요. 그리고 잇몸이 다 부어서 치아가 완전히 들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염증이 커지니까 치아가 들썩들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CT를 찍어봤어요. CT를 찍어봤는데 치아의 겉면과 내면, 그리고 치아의 뿌리 쪽에 염증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치아의 뿌리를 따라서 전체에는 뼈가 다 녹았어요. 그러니까 3도 동요도 제가 전에 설명드린 거 있죠? 이거는 발치하셔야 된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환자분이 나는 치료를 빼도 좋으니까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해서 근관 치료를 들어갔습니다. 내부에 충전되어 있는 재료를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하다가 이렇게 보면 안에 이렇게 처음에 매달려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게 저희가 치료하다 보면 이렇게 안으로 빠지기도 해요. 이게 충전재인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빼려고 위로 이렇게 끄집어내면 좋겠는데 이걸 잡아서 뺄 수 있는 기구도 없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소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독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오셨는데 뼈가 조금 생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분이 보면은 치주 질환도 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잇몸 치료도 병행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환자분이 치아의 흔들림이 이제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2주 만에. 그러면 이거 치료가 효과적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저희 한 달 정도 경과를 해서 지켜보니까 뼈가 생기고 있어요. 이만큼. 염증이 있었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여기도 줄어들고 있어요. 뼈가 이렇게 모이고 있죠. 그럼 이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치료를 마무리하고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크라운을 했습니다. 이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진이고, 제가 이제 충전했던 것과 충전할 때 썼던 실러가 조금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염증이 오래되면 뿌리가 흡수가 돼요. 그럼 뿌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뿌리가 점점점 잘려서 없어지거든요. 그럼 치아가 뼈랑 연결되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어져서 충전을 했을 때 밖으로 누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뼈가 계속 재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치료한 지 2달 지났을 때거든요. 근데 환자분은 흔들림도 전혀 없고 씹을 때 아프지도 않고 너무 잘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잘 마쳤고 일주일 후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렇게 치아가 단단해 보이는 형태로 바뀌었죠. 이후로 환자분이 오시지 않아가지고 사실 이게 다 나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다음 엑스레이가 없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처음하고 비교해보면 위에 게 처음 사진이에요. 처음 사진에 이렇게 치아에 주변에 염증이 굉장히 크게 잡혀져 있고 뿌리에 이렇게 덕지덕지 치석도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재근관 치료를 하고 났더니 이게 치료 불과 2달 후인데 염증이 소실이 되고 뼈가 차오르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재근관 치료는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가 더 좋은 치료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사실 뼈가 굳고 임플란트가 완성되는데 적어도 저희 병원 기준으로는 3개월 정도를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은 한 달 만에 치료가 거의 다 끝났고 2달 만에 완성된 보철물을 씌워드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재근관 치료가 치아를 살릴 뿐만 아니라 치료의 기간이나 편의성 면에서도 좀 더 좋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치아를 10년만 더 쓴다고 하더라도 훨씬 좋고, 이렇게 염증이 해소된 다음에 만약에 정말 임플란트를 한다 라고 하면 뼈 이식도 안 해도 되고 임플란트 하기에 너무 좋은 상태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재근관 치료에서 누려볼 수 있는 혜택, 그런 재근관 치료의 효능입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전 치과에서 재근관 치료는 성공률이 10% 뭐 아니면 30%에서 하나마나 소용없다. 그리고 어차피 빼셔야 되는 거 지금 빼시고 고생하지 마셔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 퍼센트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뭐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이 성공률을 유지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열심히 좀 정성껏 치료하다 보면 의외로 재근관 치료도 높은 성공률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